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훈의 역사 비평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제목은 정치권의 역사 논쟁이 던지는 정권 교체 후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정권이 교체되지 않으면 이 과제는 제기되지 않을 텐데요. 그만큼 이 정치권의 역사 논쟁은 정권의 사활과도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한 함의가 깃들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에 경기지사 이재명 씨가 경상북도 안동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환영 나온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 체제를 유지하여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 점령군이라는 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반발을 초래했습니다. 이 불의한 점령군이 불의한 세력들과 합작을 하는 통에 이 나라가 깨끗하게 출발하지 못했다 하는 이런 뉘앙스가 되겠죠. 그래서 자신은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서 대통령이 되면은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새로 출발하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마음가짐을 다잡고 있다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은 이와 같은 이야기는 조금 보름 며칠 전에 이 김원웅 광복 회장이 어느 고등학교에 보낸 영상 강의에서 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남한을 점령하면서 우리는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이다. 내 말을 안 들을 경우에 군법회의 회부에서 처벌하겠다. 이런 포고문을 곳곳에 붙인 반면에 북한에 들어온 소련군은 조선인이 독립과 자유를 되찾은 것을 축하한다. 조선인의 운명은 향후 조선인학에 달렸다. 조선해방만세. 이와 같이 조선의 독립과 자유를 축하하는 포고문을 붙이는데, 따라서 미국이 강압적인 점령군으로 들어왔다면 소련은 희망의 해방군으로 들어왔다 하는 이와 같은 뉘앙스의 강의를 해서 또 여러 사람들로부터 큰 비판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대강 인터넷을 서칭을 해보니까 이 김윤웅 씨 발언을 제외하고 이재명 씨의 발언에 대해서 유력 정치인들이,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은 거의 다 한마디씩 해서 얼마나 그것이 잘못된 이야기인가. 미국을 점령군으로 간주하는 것은 당시에 조선을 점령하고 있던 일본군의 입장에 불과하다. 당시 조선인들은 자신을 해방시켜준 미군을 환영하였다. 이 역사의 진실이다. 그리고 이후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체제가 성립해서 지금까지 큰 성취를 이루어왔다. 그 역사를 부정하면서 잘못된 역사관과 이념에 입각한 역사인식이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 윤석열 씨는 또 그렇게 비판을 했죠. 심지어는 같은 이재명 씨와 당적을 같이 하는 대통령 후보들도 그 이야기는 좀 경솔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굳이 약 한 30여 편이나 되는 그 이재명 씨의 발언을 둘러싼 비판에 하나를 더 보태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여러 비판들이 저도 되게 동감을 하고 합니다만은, 저보고도 쓰라면은 더 이상 잘 쓸 수 없는 수준의 좋은 문장과 논리로 이재명 씨의 발언을 비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한 가지 여러 비판들이 간과하고 있는 한 가지를 좀 일깨우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물론 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공개적인 장면에서 이야기를 할 겨를이 없었을 뿐이지 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는 그 점을 전제하면서도 좀 공개석상에서 이 점은 한번 다시 지적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재명 씨의 그 발언은 이재명 씨 개인이 그 비판을 감수해야 될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좌파든 우파든 뭐 김대중 정부든 노무현 정부든 그 뒤를 잇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든 오늘날 이 문재인 정부 등 좌우를 막론하고 정부가 거민정에서 중고등학교에 배포한 역사 교과서의 입장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요, 지난 2003년부터 2010년 사이에 고등학교에 배포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입니다. 저는 이 책 때문에 바로 교과서 문제를 매개로 한 사회적 발언, 정치적 발언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책에 이 해방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나라를 되찾은 것은 일제 식민 지배에 끊임없이 투쟁한 결과다. 그러나 우리에게 직접 광복을 가져다 준 것은 연합국의 승리다. 사실이죠. 약 한 300만 되는 일본군을 격파하고 일본 제국주의를 해제시킨 거 미국입니다. 연합국이라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입니다. 연합국이 승리한 결과로 광복이 이루어진 것은, 일제로부터 해방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 민족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데 장애가 되었다. 저는 이 말을, 이 부분을 읽고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을 수가 없다 생각해서 이 교과서 포럼이라는 단체에 참여했고 공동대표로서 활동을 하고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기회가 닿아가지고 이 교과서 이 부분을 집필한 사람을 제가 만났습니다. 이 뭐 책에 그 제일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 저자 이름인데,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이야기를 썼느냐? 자기는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공산주의, 자본주의가 아닌 제3의 길이 있었다고 믿고 있고, 지금 믿었고, 지금 또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 제가 볼 때 특별한 연구 성과를 갖고 있는 연구자가 아닙니다. 나이 40대에 별다른 특별한 연구 성과가 없는 한 사범대학 역사과 출신의 역사 교수가 고등학교 교과서, 거민정 교과서 가운데서 절반 이상의 보급률을 갖는 이 교과서를 쓰면서 이런 기술을 자제로 할 수 있다는 것, 그만큼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지적 청의가, 그 권위가 아주 얇은 나라입니다.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 지금의 30대, 40대 아닙니까? 2003년이니까 지금부터 18년 전이죠. 그러니까 고등학생 나이를 한 17세로 따지면 지금의 35세. 이 교과서로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정치적으로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과서에서 바로 이 미국군 진주와 포고령을 소개하고, 또 바로 그 밑에 자료로서 소련군 진주와 포고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군 진주와 포고령은 조금 전에 그 김원영 씨가 소개한 그대로예요. 제1조로 보면은 태평양 방면 미 육군 총사령관 메가드 포고령 제1호 해서 한반도 남쪽에 38선 이남에 미군이 진주하면서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모든 권한은 본관의 권한 하에서 시행한다. 당분간 어디까지나 당분간입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약속을 했습니다. 카이로 선언 이후에 포츠담 선언에서도 그렇고, 그 독립을 어떤 절차를 이루어서 그 약속을 지킬 것인가, 그때까지 당분간 내가 시행한다. 제2조 정부 등 모든 공공사업기관에 종사하는 유무급 직원과 고용인은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모든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현재의 조선총독부와 산하 여러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사용인들은 현 직책을, 지위를 유지하고 현 직책을 수행해야 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주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주민의 재산권은 이를 존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본관, 내가 시행하는 이 통치권 이외에 다른 어떠한 통치권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이제 또 그 이하에 나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소련군의 진주와 포고문은 이거는 점령이라는 군사적 어떤
행위, 그 기능적 행위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입니다. 소련군의 정치 장교들이 작성한 정치 선언문이에요. 조선인민들이여 기억하라. 행복은 여러분의 수중에 있다. 여러분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다. 이제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달렸다. 붉은 군대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창조적 노력에 착수할 모든 조건을 만들어 놓았다. 조선인민은 스스로 자기 행복을 창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는 주권의 소재가 애매합니다. 정치적 미사유구만 나와 있죠. 아까 메가더 사령부는 모든 권한은 내가 있다. 다른 정치 권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나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분명히 점령자와 피점령자의 관계를 설정한 반면에 이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차원이 다른 것이죠. 이거는 정치적 선전물이고 그 앞에 것은 군사적 점령을 위한 일종의 법령입니다. 법령이. 이 두 개를 그동안 연구자들은 또는 좌파 역사학식을 가진 어떤 정치가들은 자주 비교시켜서 남한에 온 것은 점령군, 억압적인 점령군이고 북한에 진주한 것은 인민의 행복을 위한 해방군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교를 해왔는데 불행하게도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의 교과서가 이 말도 안 되는 차원이 다른 두 포고문을 내놓고 그와 같은 어떤 대조를 통해서 미군은 점령군이고 소련은 해방군이다라는 이미지네이션을 학생들에게 주입을 했던 겁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역사 교육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 이 한국 근현대사판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이 친일파 청산에 좌절하려는 대목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친일파 처단 움직임은 광복 직후부터 거세게 일어났다. 그러나 미군정의 옹호를 받는 이들은 도리어 고위 관리가 되어 행정을 담당하거나 민족 지도자까지 행세하였다. 정부가 수립되자 친일파를 청산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높아졌다. 이에 국회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만들었다. 반민특위의 활동은 국민의 뜨거운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행정부나 경찰 곳곳에 주요 자리를 차지하는 친일 행위라는 인물들이 등용되고 있었던 이승만 정부는 친일파 처벌에 소극적이었다. 더 나아가 반민특위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하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반민특위 활동이 좌절된 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미군정. 미군정이 일제하에 고위 관리들을 그대로 행정권을 행사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 수립 이후에 이승만 정부가 친일파 처벌에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기존의 친일파들이 그들의 지배체제를 유지하는 그러한 깨끗하지 못한 출발을 보게 되었다. 이제 이런 주장이에요. 이런 주장을 교과서에 싣고 있을진데 저는 앞서 소개한 이재명 또는 김원웅 씨의 발언을 두고 소위 말해서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자라고 믿는 우파의 정치인이나 또는 오늘날의 야당 국민의힘당이 그렇게 발끈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을 방치해온 사람이 그들이 집권하에 있었던 그 시대의 일이고 오늘날 한국의 정치권 전체가 책임질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서술이 아주 잘못되었다. 잘못된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서술이 1차원적인 제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반일 종족주의적인 어떤 서술이 오래전부터 교과서에서 학생들에게 주입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교과서가 맹렬하게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소송까지 걸리고 그래서 몇 군데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수정 명령도 내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오늘 현행 한국사 교과서 체제로 넘어왔는데요. 2010년부터입니다. 근데 이 2010년부터 한국의 근현대사 교과서가 이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로 바뀌는데 이 한국사 교과서가 2010년부터 새롭게 보급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한 6종의 거민정 교과서 가운데서 가장 넓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 게 이제 미래엔 출판사에서 나온 한국사입니다. 이 2010년 보급판이 2020년에 다시 한번 수정이 되는데요. 그 수정된 현행
오늘날 2021년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의 해당 부분에 이와 같은 탐구란이 들어가 있어요. 잘 보십시오. 반민족 행위자 처벌 실태에서 자료 1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반민족 행위 처벌자가 매우 미진했다, 불완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 2는 조금 전에 소개한 메가더 포고령입니다. 메가더 포고령이 그대로 나옵니다.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와 인민에 대한 통치의 모든 권한은 당분간 조선이 독립할 때까지 나의 권한 아래 시행한다. 제2조 공공기관의 직업 및 고용인과 중요한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그의 정당한 기능과 의무를 실행하고 모든 기록과 재산을 보존해야 한다. 그러니까 총독부와 유관기관의 모든 임직원들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시키고 했던 것이죠. 그다음에 제3은 반민특위가 좌절되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밑에 탐구 활동을 보면은 자료 2, 3을 참고하여 자료 1과 같은 결과가 가져온 까닭을 설명해 보자. 교과서는 노골적으로 본문에다 쓰고는 있지 않지만은 사실상 반민특위 활동이 좌절된 데에는 자료 2에 제시된 메가더의 포고령, 그리고 자료 3에 제시된 이승만 정부의 비협조가 원인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2003년과 10년 사이에 보급되어서 노골적으로 연합국에서 해방된 것은 우리의 진정한 갈 길에 방해가 되었다는 관점에서 제3의 길을 갔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교과서가 본문에서 서술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를 형식만 바꿔가지고 참고 자료를 탐구활동이라는 칼럼을 통해서 그대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냉엄한 역사 교육의 현장, 그 매체가 되는 교과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2008년 이후 지난 10년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대한교과서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이명박 정부가 성립했을 때 이제 좀 뭔가 변화가 올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새로운 교육부 장관에게 그 대한교과서 아직 완성도 안 된 그 교정본, 그 원고본을 갖고 가서 읽어보시고 좀 어떻게 새 정권이 이 문제를 좀 어떻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기다리다 못해서 청와대에 있는 교육수석에게 면담을 신청해 가지고 기존 교과서에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우리 교과서 포럼이 이 대한교과서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정정을 하면서 읽고 가능하다면 각급 학교에 정식 교재로는 불가능하니까 참고 도서로서 보급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교육수석이라는 사람이 제가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해요. 교과서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중단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됐어요? 실용주의 이렇게 하다가 지금 그 사람들 어디가 있습니까? 정치를 그렇게 하면 되죠. 정치는 강인한 이념의 동지들이 어떤 특정한 이념을 추구하는 행위입니다. 그 정당한 이념을 포기할 때 그 정권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눈으로 생생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씨와 김원웅 씨, 특히 이재명 씨의 발언에 대해서 유력 정치가들이 반응하고 있는 거 보고 두 가지를 느낍니다. 역사는 역시 발전하는구나. 그동안 아무리 소리쳐도 별 주목을 안 하다가 이 대통령 선거판에서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제기되었을 때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시장경제 체제를 신봉하는 정치가들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반응을 하고 소신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구나. 이것은 정말로 역사의 큰 발전이다. 역사는 역시 발전하는구나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기쁨을 느끼고 또 한편에 안도감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과제가 있습니다. 설령 그렇게 이야기했던 분들이 집권을 해서 정권이 교체했다고 생각되었다고 해보십시오. 교과서 문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까지 할 때 정말로 할 일은 많고 우리가 돌파해야 될 장애와 장벽은 매우 크다는 것을 우리가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이건 한두 사람의 역사인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신문화, 그 역사인식을 포함한 정신문화를 어떻게 전면적으로 혁신할 것인가, 개신할 것인가, 갱생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짤막하게 보태는 것으로서 오늘의 그 역사 비평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제가 2008년에 교과서 포럼에 활동을 하면서 대한교과서라는 책을 편찬을 했습니다. 이 대한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라를 화면에서 보는 여기서 소위 일제가 조선을 지배한 시기, 그 일정기의 역사적 의의를 다음과 같은 두 문장으로 이 시대가 시작하는 이 파트가 시작하는 제일 앞부분에 요약해서 제시했습니다. 두 문장입니다. 일제의 한국 지배는 한국인의 정치적 권리를 부정한 폭력적 억압체제였다. 국내외 한국인은 불굴의 투쟁으로 독립의 권리를 쟁취하였다. 자, 이거는 우리 한국인들이면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이 점을 두고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역사적 서술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을 봐주십시오. 그 시기는 억압과 투쟁의 역사만은 아니었다. 근대 문명을 학습하고 실천함으로써 근대 국민국가를 세울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두텁게 축적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일제가 억압과 차별과 모멸을 했지만은 그러한 억압과 차별을 무릅쓰고 한국인들이 근대 문명을 학습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힘으로 근대 국민국가를 세울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두텁게 축적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예를 들어서 역사의 시기반을 돌려가지고 1905년, 1910년으로 돌이켜 봅시다. 문자 해독률이 5%. 그렇죠. 근대적 교육을 받은 법률가, 행정가, 군인 아무것도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근대 세계란 것이, 근대 문명이란 것이 어떠한 건지 전혀 이해하는 그런 지식인층이, 관료층이, 행정가층이, 전문가층이 성립해 있지 않는 그런 단계입니다. 전국의 기업이라고 할 만한 것은 일본인, 미국인이 세운 기업으로서 7개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독립을 하라 해도 독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유학했던 이승만이 바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지금 여러분 보고 독립을 하라고 할진데 독립할 능력이 있습니까? 나는 공부나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분이 바로 우리의 이승만 학당이 모시고 있는 이승만의 그 기본 정신이에요. 그 세월이 그 뒤에 30년, 1910년부터 따지면 38년이 흘렀습니다. 인구의 3분의 1 정도는 근대 부분에 종사를 하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인구의 절반 정도는 이미 문자 해독률,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갖추게 되고 그리고 한국인들이 주체가 된 기업 수는 벌써 10,000개를 넘었습니다. 7개가 10,000개를 넘기게 되는 거죠. 기업가청이 형성이 돼요. 변호사청이 형성이 돼요. 의사청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법률가청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관료, 군인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제의 차별과 억압 하에서도 일제의 시해가 아니라 한국인 스스로가 근대 문명을 학습하고 실천한 결과로서 그러한 사회가 형성되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근대 국민국가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일제시대를, 일정기를 자기 개발의 역사로 치환해서 그 시대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제 제 주장이죠. 저와 동료들의 주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 건국 세력들을
이런 좋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재헌 국회의원이 총 209명인데요. 재헌 국회의원은 정원이 200명인데 뭐 보궐선거도 있고 해서 재헌 국회에 당선된 총 209명을 그 성분을 분석해 보면은 평균 연령 46세, 학력은 대학과 전문학교, 졸업자가 60% 이상, 그 절반이 일본을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이고, 직업은 기업가, 공무원, 교육자, 농업, 기자, 출판업자, 의사, 변호사, 종교인, 그리고 독립운동가도 있습니다. 여기에 전통유학자도 없어요. 전부 근대 부분으로서 새롭게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성취해온 근대인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친일파는 아니에요. 독립운동 참여 경험자들이 209명 중에서 68명, 3.1운동 신간회가 주류를 이루고요. 만주 독립군과 동북 항일연군에 참여한 사람도 10명이나 되고, 기타 학생, 청년, 노동, 운동, 사회활동에 종사한 사람이 20명, 그리고 정당활동에 종사한 사람도 있어요. 조선공산당 등. 뭐 이들은 대부분 나중에 6.25 전쟁이 일어나자 북한으로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례 신분, 대개 향리 출신의 중간 신분입니다. 전통적인 양반 신분은 별로 없어요.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소수고, 대개 3분의 2 이상은 전통 조선 사회에서 눌려있던 2등 신분들입니다. 이 2등 신분들이 사회적 계층 상승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자 적극적으로 근대적 교육과 직업활동에 참여를 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가문이나 친족이나 자신 개인의 어떤 사회적 성취를 이룬 것이고, 그것은 동시에 민족적 의식을 자각하고 민족의 독립을 운동을 지향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력이 높고 사회적 성취가 높아질수록 민족주의자로서 자기를 변신시키고 있었습니다. 결론은 개화기 이래 중간 신분으로 개화 사상을 체득하고 근대 문명을 수용하고 전문적 직업 능력을 함양해온 이 민족주의자들이 한국, 대한민국 건국 세력의 주체들입니다. 바로 이 주체들을 친일파로 규정을 하고, 이들이 청산되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공무원 32명이 있습니다. 총독부 산하 공무원, 대개 지방의 면장 등 아주 하급직들이에요. 이들이 청산되지 못했다고 해서 친일파가 세운 나라라는 식으로 이 대한민국의 건국사를 부정한 것은 바로 공산당들이에요. 공산 세력은 처음부터 이 친일 문제를 제기를 함으로써 대중에 대한 정치적 프로파간다를 개시했고 헤게모니를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조선공산당의 박헌영은 45년 12월에 미국에서 귀국한 이승만 박사와 만나서 친일파 4,000명의 청산을 그와 협력할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승만은 거부를 했습니다. 독립국가가 들었으면 법률에 따라서 처분할 일이다. 자력으로 해방되지 못했는데 점령군 미군이 그와 같은 입장이 아닌데 어떻게 친일파 4,000명을 숙청할 수 있느냐. 박헌영도 그거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을 해야 그들의 대중에 대한 어떤 지도력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까지도 좌파 정치 세력의 변함없는 대중적 정치 선동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에 그 역사적 위선과 미망에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전에 그렇게 발언한 저 이재명 씨나 김은흥 씨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단순한 정치 논쟁, 일회성 정치 논쟁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과제가 정권 교체 후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그 점을 상기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길을 잠시 빌렸습니다. 감사합니다.